제2절은 심리평가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1번 심리평가의 과정을 보면 아동이 보이는 문제의 상태와 원인 그리고 현재의 심리상태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황 이외에도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장점 또 약점을 파악해서 상담의 개념화와 목적 설정을 하는 것, 또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심리평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심리평가 과정을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4가지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욕구의 평가입니다. 부모 혹은 아동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아동의 발달 상태나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하며 아동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는 부모 면접 또 혹은 교사나 주변 사람과의 전화 접촉이나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검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여러가지 심리검사가 실시되고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행동 평정 척도나 관찰평가 등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어린이집에서 아동 관찰일지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동 관찰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아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 관찰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또 이 그 관찰평가를 잘 하지 못하면 교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관찰평가를 쓰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어린이집 교육 그 형태가 누리과정 그 개편된 교육 그 과정 자체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놀이중심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냥 마냥 놀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놀 때에 담임교사는 반드시 메모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핸드폰으로 아이의 관찰 대상 아이의 영상을 찍는다든가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입각해서 관찰 내용을 기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 평정 척도나 관찰 평가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미리미리 잘 습득을 하고 배워두도록 해야 되고 특히 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이것을 모르고는 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사들이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원장이 피드백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원장 스스로가 이걸 알지 못하고는 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동에게 실시되는 심리검사 과정에서 면접이나 관찰이나 또 지적능력 평가나 학업 성취 평가나 성격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검사자는 면접 내용 또 관찰된 내용 심리검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아동의 현재 발달 상태, 또 특별한 능력이나 가능성, 또 결함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치료적인 제안, 또 잠재력 개발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동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단계는 검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리검사자는 심리검사의 분석 결과를 부모나 교사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심리검사 보고서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심리검사의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검사의 선택에서부터 검사자 스스로 아동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심리검사의 종류를 보면 발달평가 척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평가 척도를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동평가 척도는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행동에 관한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비교적 쉽고 경제적이므로 효율성이 높은 평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너무 어린 아동에게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므로 아동뿐 아니라 부모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발달평가 척도를 보면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판 아동 행동 척도가 있어요. 아동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용과 교사용이 있고, 교사용의 경우는 학업과 관련된 적응 기술과 교실에서의 행동 문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만 4세에서부터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나 양육자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스 평정 척도라고 하는데, 이 코너스 평정 척도는 부모용, 교사용 단축형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기 가행 행동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신성 약물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결과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사회성숙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성숙 척도는 그 사회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0세에서부터 30세의 그 영아에서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소셜리제이션이죠. 이런 같은 변인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능력, 즉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성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척도로 분석해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실시는 피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검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간에 제한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성숙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발달평가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능검사입니다. 지능검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강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학업적 수행을 예언하는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능검사는 통계적으로 임상적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고 내담자인 아동 개인의 생활 상황을 개선하고 치료를 위한 임상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능검사에도 보면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판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를 보면 이 취약전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만든 것으로 만 3세에서부터 만 7세 또 3개월 된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영재 아동이나 나이가 많은 지체 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는요,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만 6세부터 16세 11개월 된 아동의 지능을 임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용 지능검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이해 요인 에서는 상식이나 공통성, 또 어휘, 이해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 지각적 조직화에서는 빠진 곳 찾기, 또 뭐 차례 맞추기, 또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의 집중에서는 산만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수와 숫자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호나 쓰기, 동형, 이런 것들을 찾기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판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인데요. 이 지능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12세 5개월까지의 정상 및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처리 능력과 습득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처리 능력은 다시 순차처리 능력과 동시처리 능력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시처리의 하위 검사로는 마법의 창이라든지 얼굴 기억이라든지 그림 통합이라든지 삼각형 시각 유추라든지 또 위치 기억이라든지 사진 순서로 구성되고, 또 순차 처리의 하위 검사는 이제 손동작이라든지 또 수 회생이라든지 단어 배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득도를 측정하는 하위 검사는 표현어휘나 인물과 장소, 또 산수, 또 수수께끼, 문자 해독, 문장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또 익숙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성격검사입니다. 성격검사. 이 성격검사를 보면 아동의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에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로는 한국판 아동용 성격검사에 대해 살펴보고, 또 투사적 검사로는 한국판 아동용 주제통각 검사와 그림 검사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객관성 성격 검사를 보면 한국판 아동용 성격 검사는 최근 6개월간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또 현실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 응답하여 아동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16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타당도 척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적응 잠재력을 측정하는 1개의 자아 탄력성 척도와 11개의 임상 척도가 있습니다. 임상 척도는 언어 발달, 동작 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 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성격검사를 보면은요, 만 3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인데요. 과거의 경험과 지각의 기억 흔적이 현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구강기의 문제,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고독의 공포, 또 배설 습관에 대한 관심과 같은 그런 기본적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가정에서 양친과 또 그 밖의 성인들과의 심리적인 관계가 묘사되는 특징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샤 검사는 임상적 진단 도구로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또 반응 양식과 같은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성격 검사도 이제 이 로샤 검사는 지각이나 인지적인 과제로서 주어질 때의 반응 행동과 또 아동의 환상을 자극하는 과제로서 주어질 때의 그 반응 내용에 아동의 사고 양식과 성격의 구조와 역동, 또 행동 양상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샤 검사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검사가 있는데, 아동들의 그림은 방어나 꾸미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은 그대로를 노출하고 솔직하고 신선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화의 특징으로 인해 그림을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미술치료 과목을 배운 2학차, 3학차 학우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학차에 시작하는 신입생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적 가족화가 있어요. 동적 가족화. 동적 가족화는 가족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게 해서 아동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역동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이해하고 아동의 자아 개념이나 대인관계의 갈등,
등의 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적 가족화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령이나 아동과의 관계, 그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가족이 아동의 자아상, 또 행동, 태도,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가족화가 있어요. 뭐 물고기 가족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물고기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붙여서 가족 구성원들의 물고기를 표현하도록 해서 그것을 보고 아이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죠. 자, 이 동물 가족화는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동물로 그리도록 해서 직접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족에게 접근하고 동물이라는 상징에 포함된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순서와 누구를 그린 것인지 또 그림을 그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가족관계의 상황이라든지 또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동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HTP 검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집, 나무, 사람 검사입니다. 그래서 H, house, T, tree, P, person. 그래서 HTP 드로잉 테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집, 나무, 사람을 한 장에 하나씩 차례대로 그리게 합니다. 다 그리면 먼저 그린 사람과 다른 성의 사람을 그리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은 개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의 경우 가정에 대한 태도나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나무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심층적이고 지속적이며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투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물 그림은 자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검사자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사람 그림을 통해 피검자에 대한 정보나 피검자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수준에서의 문제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업 성취 및 주의력 검사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학업 성취 및 주의력 검사의 첫 번째 기초학습 기능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력 장애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 기초학습 기능 검사를 보면 박경숙, 윤정용, 또 박효종 이 세 분이 제작한 검사로 아동의 학습 수준이 정상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를 알아보거나 학습 진단 배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 집단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개별화 교수안을 계획하는 검사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의 그 대상 연령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며 이 검사는 학년 기준과 연령 기준을 갖춘 개인용 학력 검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은 정보 처리 기능과 언어 기능 및 수기능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능 요소는 9개이나 소검사는 5개, 5개는 뭐냐면 정보 처리, 세마기, 읽기, 또 읽기 1, 읽기 2, 그 다음에 쓰기 이렇게 소검사는 5개 분야로 조정돼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력 장애 진단 검사입니다. ADHD 검사 여러분 잘 아시죠? ADHD. 자, 그 검사는 ADS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강의, 신민섭, 조성준 선생이 개발한 주의 집중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만 5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기초학습 기능검사는 뭐 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ADHD 검사는 좀 더 폭이 넓지요. 5세부터 만 15세까지니까요. 좀 더 넓은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검사는 시각과 청각 두 가지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시각 검사는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가 목표 자극이 나오면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목표 자극이 아닌데도 누르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경우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각 검사는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있다가 목표 자극과 비목표 자극을 구분하여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청각 검사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는 오작동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진단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력 장애 진단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치료 계획. 자, 여러분, 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치료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아동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단계로 치료 계획에는 이 아동의 문제를 선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담의 목표는 아동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와 상담자의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는 아동과 부모, 또 가족, 그리고 상담자가 참여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 경우 우선 아동이 현재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나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으로 아동이 도달해야 될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 적응 기술 등 비교적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계획까지를 보면 이제 이 심리평가의 단계, 제2절 심리평가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내용이 생소하고 또 어휘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했다든가 또 뭐 상담에 대해서 민간 자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좀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휘 자체가 생소하지 않지만 처음 이 상담 분야에 대해서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휘나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한국말인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그 어휘나 단어에 대해서 자꾸 습득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쉽게 친숙한 단어로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3절에 가서는 치료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제3절 우리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